거실을 없앴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 가정에서 거실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잖아요. 가족이 함께 밥 먹고 TV 보고 때로는 손님을 맞이하는 중심 공간이니까요. 그런데 은퇴하자마자 그 공간을 철저히 없애버렸다니 처음엔 미쳤나 싶었죠. 하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건 단지 벽과 소파를 없앤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꾼 용감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은퇴를 하면 집은 줄이고 소비는 줄이고 몸도 줄어들고라는 생각에만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시점에 집을 새롭게 구성하고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조율하더라고요. 오늘은 거실을 없앤 은퇴 부부의 이야기처럼 단순히 인테리어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바꾼 사례들을 통해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재설계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본론 공간을 바꾸니 인생이 바뀌었다. 1. 왜 은퇴 후 집 구조를 바꿨을까? 사람은 공간에 영향을 받고 공간은 사람을 바꿉니다. 은퇴 후 생활은 대부분 집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밖에서 일하고 사람을 만나던 구조가 이제 집 안에서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는 방식으로 전환되니까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변화에 맞는 집의 구조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거실은 TV 앞 의자만 바뀔 뿐이고 방은 자식들 방 그대로 남아있고 주방은 여전히 동선이 불편합니다. 이런 공간에서 새로운 인생을 맞이한다는 건 여전히 과거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이죠. 은퇴 후 삶의 재설계는 단지 돈과 취미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갈 집의 구조, 즉 삶의 방식까지 손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걸 실천한 세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사례 1. 거실 없앤 대신 부부의 서재를 만들었어요. 인물 62세 김상호 이명자 부부 서울 마포 거주. 변화 거실 없애고 넓은 책상 2개와 책장으로 채운 공동 서재 공간 설치. 예전엔 저녁 먹고 TV만 봤어요. 각자 핸드폰 들고 있거나 그냥 멍하니 소파에 누워 있었죠. 그게 왜 그렇게 무료했는지 이 공간을 바꾸고 나서야 알겠더라고요. 이 부부는 은퇴 직후 집에서 가장 큰 공간인 거실을 과감하게 철거했습니다. 그 자리에 만든 건 나란히 앉아 각자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작업 공간. 처음엔 지인들이 노인네가 공부하겠다고 쇼하네라며 비웃었지만 지금은 주 5회 인문학 온라인 강의에 함께 참여하고 그림 동호회도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거실이 사라지니 우리 삶에 시간이 생겼어요. TV 대신 대화가, 무기력 대신 의미가 생겼죠. 사례 이 아이들 방 2개를 부쉈어요. 취미 공간 만들려고요. 인물 59세 안재훈 조경희 부부 경기 용인 거주. 변화 성인이 된 두 자녀의 방을 하나로 합쳐 미니 음악 스튜디오 겸 홈카페로 개조. 우린 퇴직하면 방 하나쯤은 아이들 위해 남겨두자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막상 애들도 오지도 않고 방은 먼지만 쌓이고 그게 더 외롭더라고요. 이 부부는 자녀가 독립하자 곧바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2개 방을 터서 한쪽은 기타와 드럼을 둘 수 있는 음악 공간으로 다른 쪽은 홈카페로 꾸몄죠. 남편은 퇴직 후 음악 작곡을 배우기 시작했고 아내는 디저트를 만들어 SNS에 올리며 소소한 수익까지 만들었습니다. 자식 눈치 보다가 우리 삶 놓칠 뻔했어요. 이 공간은 우리의 삶을 위한 거라는 걸 늦게나마 알았죠. 사례 3주방 중심 구조로 바꾸고 인생이 달라졌어요. 인물 67세 유영 선채복희 부부 전북 군산 거주. 변화 소형 아파트 전체 구조를 리모델링해 주방과 다이닝 공간을 중심으로 재편. 이 부부는 은퇴 후 식생활과 건강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좁고 어두운 주방에선 요리할 의욕도 나지 않고 매번 외식하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아예 거실 벽을 허물고 주방을 집 한가운데로 옮겼습니다. 식탁은 단순히 밥 먹는 곳이 아니라 아내는 요리 유튜브를 찍고 남편은 마을 어르신들과 식사 모임을 여는 커뮤니티 공간이 됐습니다. 집은 그냥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나를 실현할 수 있는 무대더라고요. 주방 하나 바꿨을 뿐인데 내 삶이 중심을 찾았어요. 결론 삶을 바꾸고 싶다면 공간을 먼저 바꿔보세요. 은퇴 후 삶의 만족도는 돈이 아니라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그 구조는 시간의 구조, 인간관계의 구조, 소비의 구조, 그리고 공간의 구조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구조를 바꿔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은퇴 후 2030년을 내다본다면 오히려 지금이 가장 큰 변화의 기회입니다. 집안의 공간은 더 이상 가족 중심, 자녀 중심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와 배우자가 오롯이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거실 하나 없앴을 뿐인데 삶이 바뀌었다는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더 이상 남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은퇴를 준비한다면 통장 잔고만 들여다보지 말고 한 번쯤 집안 구조도 함께 들여다보는 건 어떨까요? 실천 팁? 공간 점검 리스트 거실, 주방, 자녀방, 서재 공간 중 활용도 낮은 공간은 어디인지 살펴보기. 행동 실험 일주일간 TV 대신 독서 대화 공간으로 거실 활용해보기. 배우자와의 대화 우리가 지금 이 집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은 어디야? 질문으로 시작하기. 미니 리모델링 계획 작은 변화부터 시작. 옛 자녀방 책상 치우고 내 작업대 설치. 은퇴하자마자 거실을 없앤 부부 그들이 바꾼 건 집이 아니었습니다. 은퇴 후 공간 재설계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전략. 1. 들어가며 은퇴 이후의 공간, 단순한 인테리어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은퇴자 대부분은 평균 60세 전후의 직장에서 퇴직하고 이후 2030년의 삶을 집에서 중심적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퇴직 이후의 삶은 구조적으로 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재편되며 이에 따라 공간의 기능과 구조를 재정립하는 것이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은퇴 후 가족 구성의 변화, 활동 패턴의 변화, 신체적 제약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기존에 일하는 시절에 최적화된 주거 구조는 오히려 은퇴 이후 불편함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를 인식한 중장년층 사이에서 공간 리디자인이 새로운 노후 준비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 왜 은퇴 후 공간 재구성이 중요한가? 2-1. 공간은 행동을 유도하고 행동은 정서를 결정한다. 환경심리학의 주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은 물리적 환경에 강하게 영향을 받으며 그중 주거 공간은 일상적 행동과 감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TV가 거실 중심에 놓여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앞에 앉게 되고 반면 책상과 조명이 있으면 독서나 취미활동의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은퇴 후의 공간 배치는 그 사람의 하루 일과를 실질적으로 재설계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단순히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인 셈입니다. 2-2. 자녀 독립 이후의 공간 방치 문제. 은퇴 후의 가정은 대개 부부 2인 가구로 축소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는 성인이 된 자녀의 방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거실을 이전처럼 TV 위주의 공간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 공간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은퇴 이후의 정서적 단절감과 무기력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기존의 주거 구조를 현역 시절의 잔재로 보고 주체적인 생활 중심 공간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실제 사례를 통해 본 공간 재설계의 효과. 사례 1. 거실을 부부 공동 서재로 소비해서 창조로의 전환. 대상 62세 김상호 임명자 부부 서울 마포. 변화 거실을 철거 후 넓은 책상 2개와 개인 서재 공간으로 개조. 이 부부는 은퇴 후 TV 시청 중심이던 거실 구조를 제거하고 각자 독서 글쓰기 온라인 강의 수강 등을 할 수 있는 공동 작업 공간으로 거실을 탈바꿈시켰습니다. 그 결과 퇴직 전에는 없던 창조적 생산활동이 일상에 자리 잡게 되었고 정서적 활력과 부부 간 대화의 빈도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문가 의견 은퇴 후 정체감 상실을 방지하고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 공간 확보는 필수입니다. 사례 2. 자녀방 통합 부부 취미실 홈카페. 대상 59세의 안재훈 조경희 부부 용인. 변화 자녀방 2개를 철거해 음악 연습실과 홈카페로 재구성. 성인이 된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도 방을 그대로 보존하던 이 가정은 실제 사용률이 거의 없는 공간이 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느끼고 해당 공간을 부부의 공동 취미실로 전환했습니다. 남편은 기타 작곡을, 아내는 홈카페 운영과 SNS 콘텐츠 제작을 통해 소소한 수익까지 연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자녀 중심에서 부부 중심으로 공간을 전환함으로써 은퇴 후 공백기의 우울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주방 중심 구조, 사회적 관계까지 넓히다. 대상 67세 유형 선체 복귀 부부 군산. 변화 기존의 어두운 주방을 집 중심으로 옮기고 다이닝 공간 확대. 이 부부는 은퇴 이후 건강식단에 관심을 가지며 기존의 비효율적인 주방 구조를 주거 중심부로 이전했습니다. 주방 겸 다이닝 공간은 단순한 요리 공간을 넘어 지역 커뮤니티와 교류하는 거점 공간이 되었고 건강식생활 관련 강의도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주방을 주거의 중심으로 재설정함으로써 가족 이웃과의 교류가 증가하고 외로움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공간 리디자인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1단계. 공간 사용 현황 진단. 내가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은 어디인가? 잘 쓰지 않는 공간은 어떤 용도로 남아있는가? 불필요하게 큰 가구나 장식품이 행동을 제약하고 있지는 않은가? 2단계. 부부의 관심사 재정립. 남편과 아내가 은퇴 후 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인가?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과 각자의 공간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3단계. 단계적 공간 전환. 대규모 리모델링이 부담된다면 가구 재배치 조명, 변경 활용, 목적 변경 등의 방식으로 시작. 거실에 책상 하나를 추가해 독서 공간으로 설정하고 TV 사용 시간을 줄이기. 5. 결론 은퇴 후 삶의 질은 공간 전략에서 결정된다. 은퇴 후에는 돈이나 건강만큼이나 생활 공간의 구성이 핵심 과제가 됩니다.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집을 여전히 과거의 습관에 따라 유지하며 정작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공간으로는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간의 재설계는 단순한 인테리어 공사가 아니라 삶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전략적 행위입니다. 특히 부부 중심, 자아, 실현 중심, 공동체 참여 중심의 구조 전환은 은퇴 후 우울감, 무기력감, 관계 단절을 예방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집은 아직도 자녀를 위한 공간인가? 아니면 이제 나를 위한 공간인가? 내가 매일 들어가는 거실은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가? 아니면 시간을 앗아가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은 이미 한 걸음 더 나아간 셈입니다. 남들 눈을 의식하면서 평생 일만 하다가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 보기에 창피하니 뭐라도 해라. 는 아니고 일을 더 하던지 놀던지 여부는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일 안 하고 놀고 먹으면서 산책하고 생각하고 책 보고 영화 보고 음악 듣고 유튜브 보고 지금 3년째인데 엄청 행복합니다. 소비는 소득에 맞춰서 줄이면 됩니다. 퇴직하면 뭐든지 다 할 거야. 여행도 실컷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고 늦잠도 자고. 퇴직을 앞두고 우리는 누구나 이런 꿈을 꿉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 맞이하는 현실은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큰 소리 뻥뻥 치던 퇴직자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1. 시간이 너무 많아. 무료함과의 싸움. 사례 1. 김 부장님의 무료한 일상. 아침에 눈 뜨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30년 넘게 회사에 다니던 김 부장님은 퇴직 후 이제 놀겠다 큰 소리 쳤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니 시간이 너무 많아 뭘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습관처럼 회사 갈 준비를 하고 멍하니 TV만 보다가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친구들도 다 일하고 있고 혼자 뭐하고 놀아야 할지 모르겠어. 친구들은 아직 일하고 있어 만날 사람도 없고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무료함과 외로움에 시달리며 시간을 보내는 김 부장님, 퇴직 후의 삶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습니다. 2. 돈 걱정 없이 살 줄 알았는데 경제적 어려움. 사례 2. 박 과장님의 뜻밖의 퇴직.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져서 퇴직하게 됐어. 퇴직금도 생각보다 적고 박 과장님은 예상보다 일찍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생각보다 적고 국민연금은 아직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아직 학생이고 노후 준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껴 쓰고 있지만 돈 걱정이 끊이질 않아.
퇴직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됩니다. 생활비, 자녀 교육비, 의료비 등 돈 나갈 곳은 많습니다. 퇴직 전에는 돈 걱정 없이 살 줄 알았던 박 과장님, 퇴직 후의 삶은 예상보다 훨씬 힘듭니다. 3. 건강이 최고야. 건강 문제. 사례 3위 대리님의 건강 적신호. 회사 다닐 땐 몰랐는데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 이 대리님은 퇴직 후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모든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회사 다닐 땐 몰랐던 건강 문제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 부담도 크고 앞으로의 삶이 걱정됩니다. 퇴직 후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는 이 대리님, 퇴직 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4. 퇴직 후에도 행복하게 살려면? 퇴직 후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위 사례들은 퇴직 후 맞닥뜨릴 수 있는 어려움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1. 새로운 목표 설정. 퇴직 후에도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사활동, 취미생활, 새로운 공부 등 자신에게 맞는 목표를 찾아 도전해 보세요. 2. 경제적 준비. 퇴직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 저축, 투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후 자금을 마련하세요. 3. 건강관리. 건강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세요. 4. 사회적 관계 유지. 퇴직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 꾸준히 연락하고 만나세요. 퇴직 후의 삶, 새로운 시작입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세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경제적 준비와 건강 관리에 힘쓰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한다면 퇴직 후에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퇴직 후 삶을 응원합니다. 퇴직 후 무료함, 김 부장님만의 이야기일까요? 아침에 눈 뜨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김 부장님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30년 넘게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쳇바퀴 돌듯 살아온 김 부장님. 퇴직 후 맞이한 자유는 달콤한 휴식이 아니라 막막한 공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익숙했던 일상의 틀이 사라지자 김 부장님은 마치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돛담배처럼 방향을 잃고 표류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더 이상 출근할 곳이 없고 습관처럼 회사 갈 준비를 하다가 허탈한 웃음만 짓습니다. 친구들도 다 일하고 있고 혼자 뭐하고 놀아야 할지 모르겠어. 친구들은 아직 현역입니다. 함께 어울릴 사람도 없고 무엇보다 뭘 하고 놀아야 할지조차 모르겠다는 김 부장님. 퇴직 후 갑자기 찾아온 무료함과 외로움은 생각보다 견디기 힘든 시련입니다. 혹시 김 부장님의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으신가요? 퇴직 후 무료함, 그 흔하고도 위험한 함정. 김 부장님의 사례는 퇴직 후 흔히 겪는 무료함의 함정을 잘 보여줍니다. 1. 삶의 목표 상실. 30년 넘게 회사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온 김 부장님에게 퇴직은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하는 돛담배처럼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게 됩니다. 2. 사회적 관계 단절.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사회적 관계가 축소됩니다. 친구들은 아직 일하고 있어 만날 시간을 맞추기도 어렵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줄어듭니다. 고립감과 외로움은 무료함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3. 자존감 하락. 퇴직은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무료함은 단순한 심리적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체 건강 악화, 무기력, 수면 장애, 식욕 부진 등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정신 건강 문제, 우울증, 불안 장애 등 정신 건강 문제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인지 기능 저하, 뇌활동 감소로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치매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무료함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법.
이제 놀겠다는 말은 쉽지만 막상 퇴직 후 무료함을 이겨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 부장님처럼 무료함에 빠진 퇴직자들에게 몇 가지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새로운 목표 설정. 퇴직 후에도 삶의 목표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기, 책 한 권 읽기, 새로운 취미 배우기 등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보세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관계 확장. 퇴직 후에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즐거움을 찾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자기 개발. 퇴직 후에는 그동안 미뤄왔던 자기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외국어 공부,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등 평소 배우고 싶었던 것을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성취감을 느끼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건강 관리. 건강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세요. 건강한 신체는 활기찬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5. 전문가의 도움. 혼자 힘으로 무료함을 극복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심리 상담, 퇴직자 프로그램, 취미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무료함의 원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퇴직 후 무료함,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 퇴직 후 무료함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무료함에 갇혀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입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며 자기 개발에 힘쓰고 건강을 관리하면서 퇴직 후에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김 부장님, 그리고 무료함에 지친 모든 퇴직자 여러분. 지금 당장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명퇴, 희망퇴직, 갑작스런 퇴직, 막막한 인생 2막 박 과장님의 눈물겨운 현실. 박 과장님, 오늘 짐 정리하시고 퇴근하세요. 청천벽력 같은 통보. 박 과장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직서를 받아 들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설마 자신이 희망퇴직 대상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퇴직금도 생각보다 적고 이제 어떡하지? 박 과장님은 막막했습니다. 퇴직금은 예상보다 적었고 국민연금은 아직 멀었습니다. 게다가 자녀들은 아직 학생이고 노후 준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껴 쓰고 있지만 돈 걱정이 끊이질 않아. 퇴직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생활비, 자녀 교육비, 의료비 등 돈 나갈 곳은 많았습니다. 퇴직 전에는 돈 걱정 없이 살 줄 알았던 박 과장님, 퇴직 후의 삶은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1. 갑작스런 퇴직, 흔들리는 중년의 삶. 박 과장님의 이야기는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년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예상치 못한 퇴직. 갑작스러운 퇴직은 퇴직자에게 큰 충격과 혼란을 안겨줍니다. 특히 박 과장님처럼 퇴직 후 계획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경우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부족한 퇴직금. 퇴직금은 퇴직 후 생활에 중요한 버팀목이지만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희망퇴직 등으로 예상보다 일찍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더욱 적어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자녀 교육비, 노후 준비 부담. 퇴직 후에도 자녀 교육비, 노후 준비 등 경제적 부담은 계속됩니다. 특히 자녀가 아직 학생이거나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경우 더욱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2. 벼랑 끝에 몰린 퇴직자들, 사회적 안전망은 어디에? 박 과장님처럼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년들은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 속에서 벼랑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재취업의 어려움. 나이가 많고 경력이 단절된 중년들은 재취업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에 적응하기 어려워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부족한 사회적 지원. 퇴직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은 부족하고 접근성도 낮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워 퇴직자들은 막막함을 느낍니다. 가족 부양 부담. 퇴직 후에도 가족 부양 부담은 계속됩니다. 특히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자녀가 많을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집니다. 3. 기자의 시각, 냉정한 현실 속 따뜻한 희망. 기자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건을 취재하면서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년들의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냉정한 현실 직시. 퇴직 후 삶은 냉정합니다. 막연한 희망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냉철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따뜻한 희망 제시.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면 인생 2막을 성공적으로 열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 강화 촉구. 퇴직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퇴직자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마무리 희망을 잃지 말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박 과장님의 이야기는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중년들의 현실을 대변합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면 인생 2막을 성공적으로 열 수 있습니다. 재취업.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살려 재취업에 도전하거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창업.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창업에 도전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귀농. 도시 생활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살려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찾아온 건강 적신호. 빛바랜 황금빛 노후의 그림자. 이제 좀 쉬면서 건강도 챙기고 여행도 다니고. 퇴직을 앞둔 이 대리님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쉼없이 달려온 직장생활. 이제는 좀 쉬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꿈들을 하나씩 이뤄나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찾아온 건 뜻밖의 건강 적신호였습니다. 회사 다닐 땐 몰랐는데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 이 대리님은 퇴직 후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모든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회사 다닐 땐 몰랐던 건강 문제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 부담도 크고 앞으로의 삶이 걱정됩니다. 퇴직 후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는 이 대리님. 퇴직 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1. 퇴직 후 건강 악화, 숨겨진 진실. 이 대리님의 이야기는 퇴직 후 건강 악화로 고통받는 많은 중장년층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만성질환의 악화. 직장 생활 중에는 바쁜 일상과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쉽습니다. 퇴직 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지만 오히려 건강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 퇴직은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며 이는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 및 불규칙한 생활. 퇴직 후에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무너지고 운동량이 줄어들기 쉽습니다. 이는 건강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2. 퇴직 후 건강관리 왜 중요할까? 퇴직 후 건강관리는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료비 부담. 건강 악화는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중증 질환이나 만성 질환의 경우 막대한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노후 생활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질 저하. 건강 문제는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고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우울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퇴직자의 건강 악화는 가족에게도 큰 부담을 줍니다. 간병 부담.
경제적 부담 등으로 가족들의 삶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탐사보도 퇴직 후 건강관리, 사회적 책임은 퇴직 후 건강관리는 개인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정부의 역할. 정부는 퇴직자들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퇴직자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기업의 역할. 기업은 직원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퇴직 전후 건강검진 지원, 건강관리 교육 제공 등을 통해 직원들의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개인의 역할. 퇴직 후에도 꾸준히 건강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무리. 건강한 노후, 행복한 인생 2막을 위해. 이 대리님의 이야기는 퇴직 후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건강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퇴직 후에도 건강관리에 힘쓰세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병원을 찾아 치료받으세요.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세요. 퇴직자들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건강 정보를 얻으세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노후를 즐기세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퇴직 후에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세요. 퇴직 그 후. 인생 2막의 희비극, 우리 모두의 이야기. 이제 놀겠다. 큰 소리치던 퇴직자들의 삶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님의 무료한 일상, 박 과장님의 갑작스러운 퇴직, 이 대리님의 건강 적신호까지. 그들의 이야기는 퇴직 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퇴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무료함에 갇혀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하며 갑작스러운 퇴직에도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찾아 나서며 건강관리에 힘쓰며 활기찬 노후를 준비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웃음과 눈물,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인생 2막의 희비극. 그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퇴직 전, 철저한 준비. 퇴직 후, 삶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경제적 준비는 물론 건강관리, 취미생활, 사회적 관계 유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 퇴직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퇴직 후 삶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도전을 즐겨야 합니다. 끊임없는 배움과 성장. 퇴직 후에도 배움과 성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세상과 소통하며 끊임없이 발전해야 합니다. 사회적 참여. 퇴직 후에도 사회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활동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여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아야 합니다. 인생은 긴 여정입니다. 퇴직은 그 여정의 한 쉼표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퇴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퇴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은퇴 후 천국 vs 지옥. 금태종만 아는 4가지 비밀. 은퇴하면 좀 쉬고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못한 거 하면서 살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은퇴를 이렇게 상상합니다. 근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딱 퇴직하고 나면 일단은 해방감이 밀려오죠. 아침에 알람 없이 눈 뜨고 평일 낮에 공원 걷고 여행도 한번 떠나고요. 하지만 이 여유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3개월, 길어야 6개월이면 뭐하지? 돈은 괜찮나? 나는 이제 뭔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이런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바로 여기서 금태족과 은퇴족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둘 다 은퇴했지만 한쪽은 인생 2막을 여유롭고 풍요롭게 보내고 다른 한쪽은 불안과 후회로 보내죠.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릴까요? 그 이유는 은퇴 전에 준비한 4가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갈리는 겁니다. 오늘은 금태족만 알고 있는 그 4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사례도 함께 소개해 드릴 테니 꼭 나와 비교해 보세요. 금태족만 아는 4가지 비밀. 1. 돈보다 중요한 현금 흐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받았고 집도 있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현실은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생활이 힘들어져요. 사례 1. 56세에 퇴직한 김영호 씨는 퇴직금으로 상가를 샀어요. 임대료가 나오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죠. 근데 웬걸 코로나 이후 공실이 2년 넘게 지속되자 생활비가 막히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매달 적금을 깨고 결국 주택담보대출까지 받게 됐죠. 지금은 월 120만 원의 국민연금만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어요. 현금 흐름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라고 후회하더군요. 금태족은 자산보다 현금 흐름을 먼저 설계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 수입이 있느냐가 포인트예요. 그게 연금이든 소액 부업이든 월세든 유튜브 수입이든 말이죠.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원할 때 일할 수 있는 구조. 많은 사람이 은퇴하면 일 안 해도 되는 삶을 꿈꾸죠. 하지만 금태족은 일 자체를 인생의 일부로 여기고 언제든 내가 원하면 다시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놨어요. 사례 2. 전직 여성 간호사 이선영 씨는 60세에 병원에서 정년퇴직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3년 전부터 간호교육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고 지금은 온라인 강의와 교재 판매로 매달 150만 원의 수익을 꾸준히 벌어요. 일을 한다는 게 좋다기보단 내가 원할 때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안심이 된다는 게 그녀의 말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일을 해야 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는 점이죠. 시간도 자유롭고 스트레스도 덜하니 금태족의 특징이라 할 수 있어요. 3. 혼자 살아도 괜찮은 심리적 독립성.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 생각도 많아지고 사람에 대한 감정도 예민해집니다. 가족, 친구, 사회와의 거리감이 커질수록 외로움이 더해지죠. 하지만 금태족은 누구에게 기대지 않아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심리적 독립을 갖고 있어요. 사례 3.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살고 있는 박정자 C68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스트레칭하고 산책하고 하루 일정을 메모지에 계획합니다. 주말엔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주 1회는 수채화 동호회에 나가요. 혼자라는 게 외롭기도 하지만 혼자서도 나를 잘 돌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은퇴 후의 삶은 결국 나와 잘 지내는 법을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심리적 독립은 나이 들수록 강력한 무기가 돼요. 4. 건강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여긴다. 건강을 챙기는 건 당연한 일 같지만 실제로는 병원비 아까워서 바쁘니까 귀찮아서라는 이유로 뒤로 미루기 일쑤죠. 금태족은 건강을 삶의 수익률을 높이는 투자로 봅니다. 걷기, 식단, 정기검진, 스트레칭, 수면까지 작은 습관들을 지켜내죠. 운동을 생활화한 70세 장순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병원비 안 들인 건 매일 1시간 걷기 덕분이에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젠 중독처럼 안 하면 허전해요. 은퇴 후에는 건강 하나만 무너지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건강이고 그 건강은 일상 습관에서 시작돼요. 마무리하며 은퇴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 이후의 삶은 똑같지 않습니다. 금태족은 미리 준비했고 은퇴족은 막연히 기다렸을 뿐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막 은퇴한 상태라면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자산보다 현금 흐름, 원할 때 일할 수 있는 구조, 혼자서도 안정적인 심리적 독립, 건강을 투자로 여기는 삶의 자세. 이 4가지를 갖춘 사람만이 은퇴 후에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준비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출발점이에요. 오늘부터 하나씩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은퇴 후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금태족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당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을 만드는 4가지 실천 전략. 과학적 근거와 함께 알아보는 금태족의 일상 루틴. 앞서 말한 금태족의 4가지 비밀이 단순한 조언이 아닌 이유는 행동경제학, 뇌과학, 심리학, 건강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결과로 그 효과가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이 요소들을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효과적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현금 흐름 만들기 소득의 다변화.
은퇴 후엔 자산이 아닌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건 행동경제학의 대표 이론 중 하나인 소득 가시성 이론 인컴 비저빌리티 시리즈와 맞닿아 있습니다. 소득 가시성이 높은 사람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더 크게 느낀다는 이론이에요. 즉,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는 구조만으로도 노후의 불안감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실천 팁: 유튜브, 블로그, 전자책, 쿠팡 파트너스 등 1인 수익 모델 시도해보기. 소규모 온라인 판매 중고 물품, 반찬, 수공예 등. 공공기관지 자체 강의나 자격증 기반 프리랜서 활동 예 바리스타, 원예 치료사. 핵심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점입니다. 월 2,030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면 심리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구조 만들기인지 유연성의 유지. 퇴직 후 바로 일을 그만두면 뇌의 인지 기능이 빠르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에도 꾸준히 일하거나 배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치매 발생률이 30% 이상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해마 히포캠퍼스의 활성화 때문인데요. 해마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고 새로운 도전을 받을 때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퇴직 후에도 강의, 글쓰기, 상담, 교육 등으로 뇌를 자극하면 삶의 질이 확 높아집니다. 실천 팁: 평생교육원 수강, 지역센터에서 교육과 봉사활동 참여. 관심 분야의 자격증 취득 후 강의 멘토링 활동. 작은 알바, 일일 특강, 글쓰기 대회 참여 등 뇌의 지속적 자극 주기. 3. 심리적 독립성. 혼자 있는 능력은 연습 가능하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외로워서 불행한 게 아니라 혼자 있는 법을 몰라서 불행하다. 은퇴 후 고립은 건강보다 무서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버드의 성인 발달 연구 하버드 스터디 오브 어덜트 디벨로프먼트에 따르면 노후 행복을 가장 강하게 예측하는 건 돈도 건강도 아닌 관계의 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관계란 많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도 포함돼요.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고 일상을 계획하고 즐길 줄 아는 능력, 이게 진짜 독립이고 금태족의 핵심이죠. 실천 팁: 매일 루틴 정리. 아침 일기, 저녁 일상 기록. 한 달에 한 번 혼자 여행 또는 카페에서 책 읽기. 하루 한 번 나 자신에게 오늘 뭐가 좋았지? 질문하기. 4. 건강은 매일의 투자다. 근육, 면역, 심리까지 지키는 일상 습관. 근감소증은 60세 이후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2주만 누워 있어도 근육의 10%가 소실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근육량은 단지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혈당 조절, 심장 건강, 인지 기능, 면역력까지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은 매일 2030분 걷기 운동만으로도 치매, 당뇨, 고혈압 위험을 40% 낮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천 팁: 하루 30분 걷기, 주 2회 맨몸 근력 운동, 앉은 자세, 스쿼트, 계단 오르내리기 등. 정해진 식사 시간, 소식과 균형 잡힌 식단. 취침 1시간 전 조명 어둡게, 스마트폰 멀리. 멜라토닌 분비 도와, 숙면 유도. 결론: 금태족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삶의 방식.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는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실천의 누적입니다. 그리고 이 실천은 오늘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아요. 소액이라도 현금 흐름 만들기. 뇌를 자극할 수 있는 일상 설계. 혼자 있는 시간을 스스로 즐길 수 있는 내면 훈련. 몸을 위한 매일의 건강 루틴. 이게 바로 과학과 데이터가 입증한 퇴직 후 진짜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만의 공통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매일 조금씩 금태족에 가까워지길 응원합니다. 당신의 은퇴는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퇴직만 하면 이제 좀 편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퇴직을 코앞에 둔 68년생 부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젊을 때는 언젠가 그만두면 이제 좀 내 인생 살겠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매일 야근, 상사의 잔소리, 성과 압박, 부하 직원 관리 스트레스, 이 지옥이 끝나면 그냥 편하게 살겠다는 생각으로 버텼던 거죠. 그런데 막상 현실은 다릅니다. 명함을 반납할 날이 다가올수록 마음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출근길에 이제 이 길을 걸을 날이 얼마 안 남았네 하고 한숨이 나옵니다.
가족 앞에서는 은퇴하면 좀 쉬려고 하고 웃어 보이지만 정작 밤에는 누워서 잠이 안 옵니다. 퇴직금, 연금, 아이들 교육비, 주택 대출, 아내의 노후, 내 건강 생각이 꼬리를 물고 불안이 부풀어 오릅니다. 사실 이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현실이죠. 은퇴는 단순히 회사를 떠나는 게 아니라 내 사회적 역할을 내려놓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경제적 불안과 심리적 공허함이 너무 큽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제 선배 이야기입니다. 이 선배는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일했습니다. 영업팀 부장까지 올랐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딸 하나 잘 키워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퇴직을 6개월 앞두고 만났을 때 선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좀 쉴 수 있겠다 싶었는데 막상 앞이 깜깜해. 와이프랑도 말이 잘 안 통해. 얘기하면 돈 얘기뿐이야. 서로 눈치만 보고. 퇴직이 가까워지자 부부싸움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퇴직금으로 아파트 대출을 갚을지, 생활비로 쓸지, 딸 결혼 자금은 어쩔지 의견이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선배는 자신이 돈 벌어다 주는 가장이라는 자부심을 잃는 게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부장 소리 듣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집에서 눈치 보게 될까봐 무서웠다고요. 결국 선배는 퇴직 후 몇 달을 백수로 지내다 아르바이트처럼 시간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그냥 나도 일한다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제 친구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68년생, 올해 58세. 공기업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연금이 나온다지만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친구가 말하길 아버지가 퇴직하던 날 가족들 앞에서는 이제 아빠 좀 쉬어야지 하고 허 웃으셨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새벽에 혼자 일어나 거실을 서성이고 신문을 보다가 한숨 쉬고 TV 보다가 멍하게 창밖을 보고 친구 어머니가 우리 여행이라도 가자고 하면 돈 아깝다며 짜증을 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단순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돈 나갈 일만 있지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그 불안은 온 가족에게 전염됐습니다. 친구네 가족이 평소엔 대화가 많았는데 이제는 서로 눈치만 보고 싸움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친구는 퇴직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까지 바꿀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데 성공적으로 준비한 분 이야기입니다. 저희 이웃인 67년생 형님 부부는 몇 년 전부터 은퇴를 준비했습니다. 형님은 대기업 부장 출신이었고 55세 때부터 적극적으로 노후 계획을 세웠습니다. 퇴직금을 몽땅 부동산에 넣지 않고 일부는 월세 받는 소형 주택을 매입하고 일부는 안정적인 금융 상품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을 열어 월 100만 150만 원 정도라도 생활비를 벌자고 마음을 맞췄습니다. 형님 부부가 강조한 건 돈보다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퇴직하면 부장님도 사모님도 없어. 그냥 노부부야. 눈높이를 낮춰야 싸움이 없어. 라고 하셨죠. 결국 이 부부는 크게 벌진 않지만 쓸 만큼은 번다는 목표로 살았습니다. 여행도 저렴하게 다니고 외식도 줄이고 대신 둘이서 산책하고 친구 만나고 취미생활을 즐겼습니다. 퇴직이 두렵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형님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지. 근데 둘이 같이 얘기 많이 하고 계획 세우니까 덜 무섭더라고. 결국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사는 법을 배우는 거야.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느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퇴직이 무거운 이유는 돈과 역할 때문입니다. 직장인은 평생 돈을 벌고 사회적 역할을 하고 그 정체성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은퇴는 이걸 한꺼번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준비가 없으면 이 공백이 너무 크고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떻게 조언할까요? 첫째, 경제적 준비는 현실적으로. 퇴직금이 얼마 들어오든 이걸로 끝이다 생각해야 합니다. 부채를 줄이고 연금 수입을 정확히 계산하고 생활비를 내려야 합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 게가 아니라 솔직히 털어놓고 합의해야 싸움이 줄어듭니다. 둘째, 역할 전환을 연습하기. 퇴직 후에 나는 직장인 부장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남편, 자녀의 부모, 사회의 시민으로 돌아옵니다.
이때는 명함이 아닌 사람으로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퇴직 전에 취미나 봉사, 지역 모임 등을 시작해두면 공허함이 줄어듭니다. 셋째, 소득원을 분산하기. 퇴직 후에도 돈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심리적 안정이 큽니다. 꼭 대기업 연봉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 서너 시간 일해서 생활비를 보태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다는 자존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귀찮고 어렵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조금씩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역할의 전환입니다. 준비가 없다면 무거운 짐이 되지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쉬고 싶다는 마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그걸 위해서는 먼저 내가 뭘 내려놓아야 하고 뭘 준비해야 할지를 솔직히 마주봐야 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매일 한숨 쉬는 68년생 부장님이 언젠가 이제야 내 인생을 살겠다며 편하게 웃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퇴직하면 한 달에 얼마나 필요할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대답은 뻔하지만 잔인합니다. 당신이 쓰는 만큼 필요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후생활비의 적정 평균치는 부부 기준으로 월 270만 3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최소 수준으로 버티자면 180만 200만 원 선으로 계산되죠. 혼자 살면 한 사람 기준으로 최소 100만 120만 원, 적정 150만 180만 원 정도가 통계상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만 믿으세요.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한 달 60만 원 남짓입니다. 더 받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는 이 정도입니다. 부부 합산해도 120만 원 남짓이죠. 그럼 나머지는 퇴직금, 개인연금, 임대수입, 알바나 파트타임 소득, 금융자산, 이자나 배당, 자녀 지원 이런 걸로 메워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실용 팁, 내 현금 흐름표를 만들어라.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A사 용지 하나 꺼내서 이렇게 적으세요. 매달 나가는 돈 관리비, 공과금, 보험료, 식비, 교통비, 통신비, 경조사비, 병원비, 여가비. 매달 들어오는 돈 연금, 월세 수입, 이자 배당, 일해서 버는 돈. 많은 분들이 대충 알아라고 하지만 실제로 써보면 깜짝 놀랍니다. 생각보다 나가는 게 많고 들어오는 건 너무 적습니다. 이걸 쓰면서 부부가 같이 이야기하세요. 이거 줄일 수 있을까? 보험료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자동차 유지비 이거 감당되나? 여기서부터 진짜 설계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실용 팁, 연금 수령 전략을 세워라. 한국 국민연금은 60세부터 받지만 조기 수령하면 55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 대신 1년에 6% 정도가 깎입니다. 65세까지 미루면 7.2% 정도가 올라가죠. 예를 들어 매월 80만 원 받을 사람이 조기 수령하면 60만 원 초반대로 줄어들고 연기 수령하면 85만 원 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받는 게 좋냐? 생활비가 급하다. 조기 수령이라도 해서 현금을 돌리는 게 낫습니다. 빚이 많으면 특히 그래요. 생활비 여유가 있다. 연기 수령을 추천합니다. 평생 나오는 돈이 늘어납니다. 이건 무조건 정답이 없어요. 자산 상태, 부채, 건강, 기대 수명, 부부의 다른 소득원 등 다 고려해서 맞춤 설계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용 팁, 주거 전략을 검토하라. 한국에서 노후 파산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집입니다. 아파트 한 채는 있지만 현금이 없는 상태. 예를 들어 7억짜리 집이 있는데 현금이 3천만 원 뿐이다. 생활비가 없어서 결국 대출 끌어다 쓰거나 집 팔고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실제 상담했던 분이 이랬습니다. 퇴직금 1억 받아서 빚 갚고 나니 생활비가 없어요. 결국 집 담보대출 받아요. 집이 크면 유지비도 큽니다. 관리비, 재산세, 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퇴직 전에 꼭 부부가 상의해야 할 주제입니다. 이 집에서 살 거면 어떻게 유지할지, 다운사이즈 할지 작은 집으로 옮겨 차익을 생활비로 쓸지, 전세나 월세를 줄지, 자녀와 동거할지, 이걸 두려워서 덮어두면 나중에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네 번째 실용 팁, 소득원을 꼭 만들어라. 많은 분들이 난 이제 일 안 할 거야 라고 하세요. 하지만 60세 전후에 완전히 소득을 끊으면 위험합니다. 통계청 자료 보면 60대 중반에도 일하는 사람이 절반이 넘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회적 관계, 자존감, 규칙적인 생활이 유지되기 때문이죠. 몇 가지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동네 배달, 카페 서빙 시급 1만 원 주 3일 하루 4시간만 해도 월 50만 60만 원. 온라인 판매 중고 거래, 핸드메이드, 농산물 직거래. 전문 기술 활용 전기 수리 간단, 인테리어, 재능 교육. 공공 일자리 시니어 클럽, 노인 일자리 사업. 이게 남 보기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퇴직했어도 매달 3,050만 원이라도 내 손으로 번다는 게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다섯 번째 실용 팁, 부부의 대화를 설계하라. 돈 얘기만 하면 싸운다고들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안 하면 더 크게 싸웁니다. 제가 상담할 때 권하는 방식이 있어요. 커피 한 잔 앞에 놓고 오늘은 우리 생활비 이야기만 하자. 상대를 비난하지 말고 우리 시점으로 말하기. 이건 내가 조금 양보할 게를 먼저 말하기. 계획이 나왔다면 문서로 적기. 실제로 이렇게 대화하신 부부는 퇴직 후 충돌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서로 속으로만 걱정하고 겉으로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주의사항, 퇴직은 이벤트가 아니라 과정이다. 많은 분들이 퇴직식을 끝으로 모든 게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퇴직 이후 1년이 가장 위험합니다. 돈을 계획 없이 쓰거나, 자존감이 무너져 술로 달래거나, 부부가 극심하게 다투거나, 사회적 고립으로 우울증이 오거나. 퇴직 후 1년 동안은 재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일부러라도 규칙을 만들고 하루 일과를 짜고 약속을 잡고 취미를 시작해야 합니다. 퇴직 앞둔 68년생 부장님이 매일 한숨을 쉬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숨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민망하더라도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작게라도 내가 벌어 쓰는 돈을 만들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퇴직이 우리를 망치는 게 아니라 준비 없이 맞이하는 게 우리를 망칩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한숨을 내쉬었다면 내일은 그 한숨 대신 계획을 한 줄이라도 써보자.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따뜻한 조언입니다.